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의 종류인데요. 먼저 전정색 영상이라 불리는 펜크로매틱이라고 자꾸 얘기했었잖아요. 흑백 영상입니다. 지형지물의 물리적인 특성, 즉 어떤 지표의 대상물의 형태라든지 크기, 색상, 방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도로 또는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교통시설 같은 것들의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치 파악이 구분이 가능하고요. 또 지형도 같은 거 수정하거나 갱신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영역이나 또는 수역, 그래서 보통 우리 하천과 육지 영역에 대한 부분의 경계 설정을 할 때 쓸 수 있고, 도시 성장 및 개발의 파악 및 개량화, 또 수치 표고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 분류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은 파리 에펠탑에 촬영한 아이코노스 펜크로매틱 1m 해상도의 위성 이미지입니다. 에펠탑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 피라미드, 요것도 펜크로매틱으로 찍은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지역을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펜크로매틱 1m 이미지로 촬영을 해서 확연히 색깔을 볼 수 있고요. 다음은 다중분광 영상, 멀티 스펙트럴 이미지라고 그러는데요. 다중분광 영상 같은 경우에는 광물질이나 어떤 토지에 젖어 있는 수분 정도라든지 또 식생의 수종이나 엽록소, 화학적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의 지표의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또 식생이나 작물의 피로도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고, 식지 또는 생태계 이런 변화 측정도 가능합니다. 또 표층을 구성하고 있는 안반에 대한 부분이나 토양에 대한 구별도 가능하고요. 습지, 물에 의한 반응이 또 다른 색깔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습지에 대한 특성 파악이나 토지 피복 분류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싸라는 영상인데요. 그 구름이나 안개, 어둠 등으로 관찰할 수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 영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 안 했는데 합성 계구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합성 계구 레이더 요거 이 센서를 싸라고 부릅니다. 줄여서요.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불러요. 자, 이런 합성 계구 레이더를 이용해서 날씨나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쉽게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의한 반응이 탁월하기 때문에요. 빙산이나 해빙, 북극에 얼음들이 녹아갖고 떠돌아다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위치 파악도 가능하고요. 해수면의 상태 같은 것도 파악이 되고, 또 약간 지표를 투과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요. 지형에 가지고 있는 단층이나 습곡 또는 균열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파악을 해서 어떤 지진 쪽의 연구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아까 본 것처럼 전정색, 다중분광, 싸 이렇게 이미지가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성 영상의 발달 과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72년도에 랜드셋이 처음으로 발사가 됐다고 그랬죠. 랜드셋의 멀티스펙트럴 센서, 다중분광 센서가 80m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이 발달하는 과정은요, 이렇게 그냥 지구를 관측하기 위한 약간 낮은 해상도의 위성 센서를 시작으로 지금은 지도를 제작하게 해주기 위한 아주 높은 해상도의 위성으로 발달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2년도 랜드셋에 장착되어 있는 티마틱 매퍼라는 센서는 30m, 그 다음에 러시아의 KBR 1000 2m, 스파 10m, 인도의 IRS-1C는 5m, 그 다음에 최초의 상업용 위성이 나오죠. 미국에서 0.82m 정도로 상당히 좋아집니다. 2001년도에 퀵버드라는 걸로 0.5, 오브뷰 1m, 오브뷰 5호가 41cm짜리, GOI1호가 41cm, 월드뷰라는 위성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걸 30cm까지 나오고 있죠.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 위성도 지금 30cm까지 도전하고 있죠. 이런 위성 영상이 해상도가 좋아지면서요. KVR 1000 같은 경우는 2m, 아이코노스 1m, 퀵버드 0.7, 오브뷰가 0.41m 해상도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요, 북한의 장전항이라고 하는 항구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항구에 대한 아이코노스 이미지거든요. 장전항에 대한 전체적인 이렇게 배경이 보이고요. 장전항의 배경을 잠깐만. 이거는 성균관대학교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전항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장전항의 이미지들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떤 선박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포착이 가능하죠. 그래서 북한에서 핵실험 같은 경우도 요즘에 고해상도 이미지로 분석이 돼서 어떤 핵실험을 실시하겠다 그러면 이동하는 수단들이 큰 트럭들이 움직이거나 뭐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측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극다중 분광화라는 게 이제 멀티 스펙트럴 센서를 넘어서 다중 분광이 어마어마하게 나눠 쪼개진다는 거죠. 이거는 하이퍼 스펙트럴 센서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극다중 분광 센서라고 부르고요. 보시다시피 가시 영역 가시관절 영역, 적외선 영역 등을 포함해서 밴드가 몇 개예요?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밴드입니다. 그래서 그 밴드 조합을 통해 가지고 각종 자원 탐사나 환경 생태 조사 등에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 밴드가 1.7 마이크로미터 파장대로만 얻어지고, 그린을 0.8, 그다음에 블루 밴드를 0.45 그것만 해서 오버레이만 시켜서 봐도 어떤 되게 특징적인 것들을 도출해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린 뭐 0.8, 빨간색, 그린 0.6, 그다음에 블루를 0.5 파장대를 했을 때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게 완전히 달라지죠. 동일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다르게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대칭되는 걸 오버레이 시켜서 특징들을 도출해 보면 배군무 또는 그린으로 보이는 건 식물, 또 블루로 조율되는 건 땅,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극다중 분광 센서, 멀티 스펙트럴 또는 하이퍼 스펙트럴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은 수백 개 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광 해상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분광 분광이란 말은 빛을 나눈다는 거예요. 빛을 나눈다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기파 에너지 스펙트럼처럼 그 파장대역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걸 여러 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광 특성에 따라서 거의 모든 물체를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이퍼 스펙트럴 센서를 장착한 인공위성 이미지들을 얻게 되면요, 다양한 분석도 가능하고요. 또한 요즘에 드론이 각광받고 있잖아요. 드론에다가 아주 소형화된 하이퍼 스펙트럴 센서를 부착을 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의 정보들을 여러 가지 밴드들을 통해 갖고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위성들도 우리나라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목적, 멀티퍼포즈 새틀라이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아리랑 1호 위성, 그래서 99년도에 발사했던 다목적 실용위성, 뭐 6.6m의 흑변 영상 이미지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해양 관측용도 되고, 지상 관측용도 되고, 토지 피복 분석도 되고, 이런 다양한 목적에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리랑 2호 1m 해상도, 아리랑 3호 띄우기 시작했고요. 다음에 우리별 1호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위성 자체를 지대로 개발했던 거죠. 1992년도에. 그 다음에 우리별 2호, 우리별 3호, 우리나라 최초 독자 개발한 위성. 그 다음에 95년도에 무궁화 1호, 무궁화 1호인데 방송통신 위성으로 처음 쏘는 거죠. 그래서 이때쯤에 위성 DMB라는 게 좀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궤도 안착에 실패하면서 못 날렸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의 예비 위성 만들어 놓은 걸 바로 그 다음에 쏘아 올리죠. 그래서 얘가 안착이 되면서 위성 DMB 기술이 처음에 서비스되기 시작했습니다. 99년도에 무궁화 3호,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최초의 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위성,
과학기술 위성 1호가 발사가 됩니다. 이제 여기 스타예요. 스타. 별을 관측하기 위한 세틀라이트 STS라는 게 발사가 되고요. 2010년도에 콤스 위성이라는 천리안 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통신 위성도 되고요. 해양을 관측하기 위성도 되고요. 기상을 관측할 목적으로도 되고요. 그래서 다목적 위성인 천리안 위성이 2010년도에 발사가 됐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해서 92년도에 쭉 진행합니다. 천리안 위성도 나오고요. 다목적 위성인 콤셋 위성도 나오고, 뭐 나로 우주기지를 만들면서 나로 과학위성이라는 것도 만들어지죠. 우리가 처음으로 발사체, 물론 러시아의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지만 최초에 우리의 자본을 이용을 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 발사체 기술이 만들어지고, 또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요. 다음에 콤셋 또 7호기가 발사가 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쭉 진행이 되면 달 탐사선을 뭐 2020년 올해잖아요. 지금 아직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쭉 진행이 되면 소행성 탐사선까지도 개발하는 게 향후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 정지궤도 위성 2033년도에 쏜다고 그러고요. 대형 정지궤도라고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지오스테이셔너리 세틀라이트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똑같이 우리 지구가 자전하는 거 똑같이 따라가면서 자전하면서요, 공전에 대한 움직임까지도 계속 보정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위성을 얘기합니다. 2030년에 또 화성 착륙선을 만든다고 그러네요. 달 샘플을 찾아서 돌아오는 귀환선도 만들고요. 화성의 궤도선도 만들고, 이런 계획들을 우주개발 계획으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 영상의 기술들이 계속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사처럼 레이더라는 위성이 늘 만들어지고, 또 라이다라는 기술들도 이용을 합니다. 이제는 평강 레이더 방식인 나사의 SRTM 프로젝트에 의하면요, 평강 레이더 방식을 채택을 하고 11일 동안 전 세계 80%의 지형 정보를 취득을 해서 10m 위치 정확도로 약 90m의 격자 간격에 DEM을 추출했습니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라이다는 레이저 방식이죠. 항공이나 지상 관측에 의해서 많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우선 레이더보다는 훨씬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만 위성에서 탑재해서 쏘는 거는 아직은 어렵죠. 빛이 아무래도 주변에 쭉 가다 보면 전달되는 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라이다를 이용해서 3D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자, 라이다를 이용을 해서 호남 지역의 4대강 사업 전에 실제로 촬영된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3D로 보관한 겁니다. 고해상도 이미지와 라이다로 관측되어 있는 지표의 높이들을 결합을 시킨 거죠. 결합을 시켜서 물론 인공 과목들 이런 것들은 빼고요. 자연 지물에 대한 높이값들만 하면서 DEM만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3D로 추출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성 영상들을 활용하는 분야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제작 또는 갱신, 수치 지도 제작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VR-1000 같은 러시아의 2m 해상도의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파주하고 부산 동래 지역의 지도 제작을 한번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에 참여했던 거고요. 1대 만 수치 지형도들을 실제로 이 KVR-1000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GPS 측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GCP 같은 거 다 잡아내고요. 위성 영상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해서요. 지도를 실질적으로 도화 작업을 한 거죠. 도화를 해서 그렸을 때 1대 1000 수치 지형도의 정확도에 부합이 됐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KVR-1000 이미지를 가지고요. 색상을 입혔어요. 색상을 입혀서 부산 동래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서 지도 제작을 해놓고 그 지도 제작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영상 지도라고 그러죠. 영상 지도를 만들어서 이 종이 지도로 출력해 놓은 거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끔 해줬던 기술이 구현이 한
2001년도인가 그럴 것 같아요.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구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레이더셋 같은 거 위성들을 이용을 하면요 3차원의 지도 제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칠레 안데스 산맥에 대한 뭐 지형 자료들을 레이더에서 이미지로부터 등고선을 추출하거나 또는 3차원의 고도 지도 같은 것들을 얻어낼 수도 있고요. 또 지형도와 위성 영상을 중첩을 이렇게 시키거나 해서 지금과 같이 뭐 변화 탐지 시기별로 92년도, 2002년도, 2012년도에 따라서 이런 하구의 발달 과정들을 서로 변화 탐지들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수정할 수 있게끔 지도의 갱신을 부분으로 정사 영상된 이미지하고 수치 지도를 서로 오버레이 시켜서 필요한 부분들 추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 부분들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식생 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식생의 생물리적 특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생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식생의 특징들을 추출을 위해서 원격 탐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생이라는 거는 이제 식물인데요. 식물의 분광 특성이나 시간적인 특성 또는 식생 지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수가 NDVI라는 지수입니다. NDVI 뭐라 그러면 정규 식생 지수라고 하면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인데 정규 식생 지수라고 보통 한국말로 풀어요. 어떻게 하냐면 TM 센서 있죠. TM 센서의 4번 TM 센서 가시광선 센서하고요 근적의 TM 3번하고의 차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식생의 반사 특성들을 강조하고요. 두 영상의 이미지 이제 가시광선과 근적이 있죠. 근적의 영상 요것들을 서로 이미지를 픽셀을 합쳐요. 합친 것을 서로 뺀 거에서 나눠요. 나누면 지수가 나옵니다. 수치가 나오면 그거를 NDVR은 정규 식생 지수로 하면은요 이렇게 식생에 따라서 어떤 식생의 분포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생의 반사 특성들을 좀 강조를 하고 두 영상의 합으로 나눠서 일반화시켜 버리는 지수라. 정규화시킨 지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생의 분포에 대한 분야의 응용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요 서울 지역에 지금 랜드셋 영상 자료를 이용을 해서 식생 지수를 계산하고요 세 가지 형태의 식생 지역에 대해서 도심지하고 나대지하고 하천 등으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 침엽수, 빨간색은 화렵수, 목초지, 도심지, 나대지, 하천, 호수 이런 형태들로 NDVI인 정규 식생지수를 이용해서 식생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생지수를 이용하면요 비접근 지역 또는 광범위한 지역의 식생의 형태를 판단할 수 있을 때 유용하게 될 거고요. 군 작전 시 은폐, 엄폐 지역의 판단이 이용이 가능하다. 즉 식생이 우거진 지역에서 어디 이제 은폐하거나 엄폐할 수 있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홍수 등이 발생이 됐을 때 재해 가능 지역에 대해서 판단해도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수자원 분야 등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남한강 팔당호, 북한강 하천에 누적되어 있는 오염 부하에 대한 영상 이미지를 오른쪽에 있는데 수표면과 그 성분에 관련된 원격 탐사의 기본 원리들을 원격 탐사 기본 활용 기법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수면에서 반응하고자 하는 오염 물질들이 있을 때 그 부영양화된 오염 물질에서 반응되는 전자기파의 반사된 강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수표면에 대한 온도나 오염 또는 호소수의 부영양화, 홍수 피해 예측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해양 쪽에도 응용이 가능하겠죠. 해수면에 대한 해수면 온도, 그다음에 해양의 클로로필에 대한 분포, 그다음에 뭐 해양 오염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도 있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보이면 그리고 아데오스라는 위성에서 OCTS라는 센서를 이용을 해서 얘는 해수면의 수면 위쪽의 온도 분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군 탐지, 뭐 아무래도 물고기들이 따뜻한 어종도 있을 거고요. 따뜻한 데 사는 어종이 있을 거고, 찬 어종도 있을 거죠. 명태 같은 어종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명태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해안에서 안 잡힌 지 오래됐는데, 이런 해수 온도의 분포들을 장기간 데이터들을 분석하면 어디에 온도들이 이렇게 상승에 의해서 명태가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02년도에 11월에 노아의 해수 표면 온도에 대한 합성 영상 이미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플랑크톤 분포 같은 경우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이렇게 CGCS 센서라는 걸 이용을 해서 미국 동부연안에 계절별로 뭐 3월, 6월, 9월, 12월에 플랑크톤의 분석을 좀 해본 결과물인데요.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가서 플랑크톤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의 붉은 부분이 부영향화 지역으로 봄과 가을에는 일부 연안 지역에 부영향화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렇게 빨갛게 되는 지역들은 지금 캐나다 지역이죠. 캐나다 지역에 부영향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상 분야의 응용은요, 보통 기상 위성에서 탑재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하면 라니냐나 엘니뇨 같은 어떤 장기적 기후 변화에 의한 이상 특이 현상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존, 강수, 에어로졸, 구름 또는 수증기 또는 강설 이런 것들 관측을 쉽게 해볼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 이용과 토지 피복 분야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토지 이용 현황과 지표 위에 토지 피복. 토지 피복이라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겉의 표면이죠.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 흙 등등 이런 피복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원격 탐사 기법 활용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미국의 지질조사국이라고 하는 USGS에서 토지 이용 및 토지 피복 분류와 국내 토지 이용 현황들을 알아보고 주거지, 상업과 서비스, 산업, 교통 기반 시설에 대한 토지 이용을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하단에 보시면은요, 지금 도심 지역과 산림 지역, 농작물 지역, 수계 지역, 갯벌 지역 이런 것들 분류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토양, 그 다음에 토질 또는 지질 이런 분야들의 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 랜셋 TM 영상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요, 아산만 지역의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은 지질을 분석한 거예요. 지질에 대한 특징들을 분석한 건데, 퇴적암, 뭐 편마함, 화강암, 물, 그다음 미분류 이렇게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토양에 대한 어떤 분광 특성들이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또는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또는 토양의 구조 또는 함수량 등에 반응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지형과 지질이나 또는 토양이나 특성이나 토양의 구조 부분들을 좀 분류해서 정리해 놓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분리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농사를 짓거나 대규모 그런 거 할 때 농작 지역들을 어디로 해야 될지, 즉 도시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을 할 때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겠죠. 특히 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유타 지역에 대한 유타 주의 지질도인데요. 지질 분석은 주기로 정해서 영역을 좀 이용을 해서 지질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또 변화 탐지입니다. 인공적인 대사물이 예를 들어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도시화 되는 거에 대한 영역들을 좀 확인해 볼 때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은 1979년도 여름에 비해서 도심 지역이 97년도에 보면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북한의 평양 지역에 대한 랜셋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토지 이용의 변화량을 분석을 통해 갖고 북한에 접근하지도 않고서 도심 지역에 대한 부분과 산림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또 수계에 대한 영역들이 어떻게 확장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84년도에 비해서 91년도는 변화가 발생된 지역들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좀 볼 수도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대전 둔산 지구에 대한 원격 탐사 이미지인데요. 완전히 달라지죠. 90년에 비해서 95년도에. 이게 뭐냐면은 대전 엑스포라는 게 열립니다. 대전 엑스포 열리면서 둔산 지구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엑스포 이렇게 공원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카이스트 같은 것도 집어넣고 각종 국제 연구원소들을 다 배치를 시킵니다.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을 좀 밀집시키고 그래서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DEM은 수치 표고 모델이라고 그랬죠. 고해상도의 이미지하고 수치 표고 모델들을 제작이 되어 있으면, 그쵸? 중첩되어 있는 지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요것들을 이용을 해서 각종 3차원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일조권이나 일사량에 의한 이제 고층 건물 같은 것도 지었을 때 일조권에 대한 방해 부분들을 또 확인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조감도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이코너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워싱턴 조지 호수라고 불리는 볼튼 랜딩 지역의 3D 렌더링을 해놓은 작품을 얘기합니다. 또 홍수 재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위니펙이라는 지역에 1997년도 홍수 전후에 레이더셋을 이용을 해서 홍수에 대한 피해 부분들을 산정한 건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피해가 입죠. 그죠? 레이더셋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형에 대한 고도 자료들이 좀 구축이 되어 있고, 이 고도 자료가 구축이 되었을 때 수위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까지 침수가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수위별로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죠. 내가 이제 지형에 대한 3차원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수위가 얼마 상승될 때 어디까지 침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싸 영상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잠깐 일부 좀 투과하는데요. ERS2라고 하는 인공위성에 달려있는 싸라는 이미지, 싸라는 센서를 이용을 하면 해서 어떤 지각에 대한 변동량을 좀 분석을 해본 건데요. 1999년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헥토마인이라는 지역에서 지진이 대규모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지각이 어떻게 응력들이 변화가 발생이 됐는지를 특징들을 찾기 위해서 쌀로 한번 투과를 해본 건데, 이렇게 발생된 진앙지를 중심으로 해서 응력에 대한 변화 분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거기와 관련돼서 또 지각의 균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시각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로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 이미지를 이용을 하면, 지금 요거는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인데 광학 센서보다 쌀을 이용을 하면 지질 분석에서 되게 효과적인 결과들을 얻게 되는데요. 지금 아래 보이는 거는 보통 우리가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지각의 균열 부분 있죠. 여기서는 펄트라고 그러면 단층이고요. 리프트는 균열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요즘에 수년 전에 갑자기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래갖고, 이 지층의 단층 부분이 아니라 균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뜨거운 용출수가 나와서 백두산에서 뭐 계란 금방 삶아가고 팔기도 하고 뭐 이런 다큐멘터리도 있었었는데요. 이런 백두산에 대한 선구조 분석, 이런 싸이 이미지 분석을 통해 갖고 어디가 균열이 되어 있고 어디가 단층 지역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경주, 포항 이런 데 지진 많이 났잖아요. 이런 데도 이미지를 싸 영상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선 지층에 대한 선구조 분석을 통해 갖고 주요 단층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보다 단층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분석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불 활용 쪽인데요. 산불 모니터링 할 때 미국의 야키마라는 지역에서 87년에서 97년에 산불 발생에 대한 빈도들을 분석한 건데, 피해 이미지들을 분석을 해서 계속 중첩을 시켜 색깔을 달리했을 때 적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자연재해 분석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화산 피해 지역에 대한 식생 변화 분석입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1980년도에 5월에 발생한 세인트 헬렌 화산의 폭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랜셋 위성 영상을 얻은 거고요. 이 세인트 헬렌 화산인데 폭발 전이에요. 폭발 전이고, 폭발하고 나서 화산재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 영역이 넓어지죠. 계속 화산재가 쌓여 있고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점점 자연스럽게 복구가 되는 게 보이죠. 그죠? 92년도, 그 다음에 96년도까지 오니까 많은 부분들이 처음에 피해 영역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죠? 많은 부분들이 스스로 자연이 서로 복구해 나간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원격 탐사에 대한 개론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 원격 탐사에 촬영된 이미지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들과 그런 알고리즘들을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